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입니다. 네. 저도 여기 올 때 어떤 톤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낙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여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시민이면서도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하더라고요. 막 말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 좀 드려보고, 저는 오늘 패널 분들 보니까 선거제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다 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언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 변화라고 했을 때 사실 정치 생태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 그리고 공천, 정당, 그리고 미디어 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현재의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전세 사기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겪으셨을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0,000명이 넘는 피해 신청자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2만에서 3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중에서 올해 6분이 돌아가셨어요. 4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2분은 사실 과로라든지 어떤 상당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강서에 240명 피해자 조사를 했더니 한 90% 정도는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80% 이상은 신체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명이 생기거나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상황에 있고, 이분들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겪기 이전에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여가 활동도 했었는데, 피해 이후에는 조금 시간이 나면 피해 구제책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찾거나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 아르바이트를 2잡, 3잡 뛰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 대부분은 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분이고, 피해자분들의 절반 가까이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심사도 사실은 거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혀 이 주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저는 절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어떤 불평등 문제가 있었어요. 불공정 문제. 예를 들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제가 1억 5천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을 계약하면서도 제 앞에 세입자가 얼마로 계약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계약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을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입하고 난 다음에야 이 2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을 하고 집을 이사한 다음에 허그에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 허그가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잘 못 알아봐서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알아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세입자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너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눠야 되는 사회인데, 근데 왜 이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었을까? 사실 아주 최근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실은 뭐 집주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40명이 집이 있어요. 나머지 60명이 집이 없는데 꼭 이것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프레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불평등 문제를 과연 정치가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여기에 국가가 돈을 쓰고 뭐 여러 가지 행정력을 쏟을 것인지, 혹은 아니면 같은 자원을 세입자로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에 돈을 쏟을 것인지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고민되실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더 정의롭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0년간 자가 점유율은 대한민국의 55%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엄청난 자원을 썼지만 자가 점유율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정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공공 분양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되는 주택이 7억에서 9억 정도 해요. 근데 지금 30대 초반이 연봉이 평균적으로 3,800 정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7억짜리를 만약에 당첨된다고 하면 부모에게 받거나 아니면 어디 로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아예 애당초 그걸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 어떤 레토릭이 사실은 아주 상위권의 소득이 아주 높거나 혹은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동안에 사실은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저는 정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금 전세 사기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국가는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비슷한 측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인 가구를 위한 정책, 4인 가구를 구성시키게 하는 정책과 1인 가구가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두 가지를 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당연히 4인 가구를 구성하게 하는 정책이죠. 근데 PPT가 좀 깨졌는데요. 대한민국은 불과 15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는 4인 가구라고 하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가 4인 가구라고 하면 틀린 말이 돼요.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고 3인, 2인, 1인 가구 순으로 구성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더 존엄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되려면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지금 필요한가, 혹은 아니면 비정형 노동자가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땐 정치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묶어서 이야기 드리면,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혹은 정책이 4인 가구와 정규직과 그리고 주택 소유자라고 하는 어떤 존엄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 때는 이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열심히 사시면 4인 가구 살 수 있었고, 주택도 주공주택 분양받아 5년 동안 살다가 분양받아가지고 주택 소유권도 가질 수 있었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바라본다, 지금의 사회를 바라본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옛날에 존엄했던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새로 치자,
1인 가구와 세입자와 그리고 비정형 노동자를 다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은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공간이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될 때 저희 한국 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전세 사기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딱 10년 전에 민달팽이 유니언 활동을 할 때 제 또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7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4,500만 원을 모아서 신림에 주택 계약을 했는데 다가구 주택을 그 주택이 딱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세 사기 주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친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10,000명이 넘게 피해자가 있고 6명이 목숨을 끊으셨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을 잠깐 이제 정치가 다루거나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또 우리는 어떤 반성을 해야 될까? 그것이 그냥 어떤 후회나 이런 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